수업 시작할게요. 뭐 이렇게 뒤에 그렇게 우르르르 몰려와 계신데 앞에 여기 다 자리도 여긴 첫 번째 줄은 다 비어 있구만. 응? 왜? 왜 이렇게 뒤에를 좋아하세요? 응? 날씨가 조금 밤에는 쌀쌀해지지 않았어요? 그죠? 저도 어제 조금 약간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혹시 요즘 다시 코로나 돈다 그래가지고 저도 혹시 몰라서 검사 받았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냥 몸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한절기니까 감기 건강 조심하세요. 예. 자, 저희가 지난 시간 원래 이 챕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재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뒤에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쭉 다루면서 그래도 미리 좀 컴퓨팅 시스템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제가 한 부분이에요. 물론 이 내용들이 컴퓨팅 시스템이나 아키텍처 전반의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예, 그중에서 저희 운영체제랑 특히 저희가 운영체제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과 밀접한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을 조금 뽑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물론 컴퓨터 아키텍처를 많이 들으신 분들 이미 들으신 분들은 사실은 쭉 뭐 특별한 설명 없이 가도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또 만들으신 분들도 있고 또 그래서 제가 이 챕터를 따로 좀 합니다. 그리고 아키텍처에서 또 안 다뤘던 미처 못 다룬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요 페이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컴퓨터 아키텍처를 그러니까 컴퓨팅 시스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의 일종으로 보고 결국 그래서 컴퓨터라고 하는 것도 스테이트를 갖고 있는 즉 우리가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면 컴퓨터에 있는 스테이트 즉 레지스터와 메모리의 값이 순차적으로 계속 바뀌는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오퍼레이션들을 순차적으로 시퀀셜하게 수행하고 나서 그 결과는 우리는 그 스테이트에 있는 값을 보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그런 머신인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오퍼레이션의 수행을 굉장히 빠르게 수행하는 것이 사실은 컴퓨터라는 하드웨어, 기계의 어떻게 보면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요 내용들은 사실은 아키텍처 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명령어라는 것, 즉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 즉 인스트럭션 셋 그러니까 명령어 그룹, 각각의 명령어들이 처리가 되는 즉 데이터를 각 메모리로부터 가져오고 우리가 모든 데이터와 명령어는 다 메모리에 있죠. 그게 본노이만 아키텍처니까. 그러니까 어떤 걸 수행해 더해라, 빼라, 곱해라, 나눠라, 메모리부터 데이터를 가져와라, 업데이트를 하라 그 모든 것은 다 메모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키텍처에서 배우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여러분이 하이레벨 랭귀지 C든 파이썬든 그걸로 여러분이 코딩 프로그래밍을 하고 나면 그것들을 결국 여러분 다 컴파일을 하죠. 컴파일을 하게 되면 결국 최종적인 것은 바이너리 타입으로 되어 있는 오브젝트 파일을 형성하는 거고 그 개별 오브젝트 파일들을 링킹해서 실행 가능한 파일을 만드는 것. 그래서 뭐 여러분이 뭐 닷아웃이라든가 이런 실행 가능한 파일을 만들고 그걸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런을. 그러니까 런을 하게 되면 하드 디스크에 있는 그 실행 가능한 파일이 메모리로 올라오게 되죠. 로더라고 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이너리인 거고 결국에 이제 저희가 사실 메모리에 뭐 로드 뭐 add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이제 바이너리로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 지금 제가 주소는 0, 1, 2, 3, 뭐 20, 63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명령어 여러분이 아키텍처에서 배웠던 명령어 리스크5는 명령어 하나가 몇 바이트였죠? 배우신 분들은 명령어 하나의 길이가 얼마였어요? 몇 바이트예요? 64빗 아키텍처에서 우리가 리스크5보다 64빗 아키텍처에서 배웠죠. 명령어 길이가 몇이었어요? 몇 바이트? 네, 4바이트였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64빗 아키텍처라고 하는 게 아키텍처에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64비트 아키텍처라 그러면 명령어의 길이도 8바이트, 주소 지정하는 것도 8바이트, 데이터 인아웃, 전송도 8바이트 단위. 이게 기본이긴 해요. 근데 뭐 기억 안 나시는 게 정상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일 처음에 인텔이 만들었다가 망했죠. 왜냐하면 명령어 체계를 바꾼다는 건 우리가 말을 서로 할 때 한국어로 대화하다가 어느 한쪽이 갑자기 스페인어를 하거나 스와힐리어를 하거나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러면 다시 통역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컴파일러도 바꾸고 운영체제도 바꾸고 응용 프로그램도 다 바꿔야 돼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귀찮은 거죠. 굳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64비트는 필요해요. 메모리 지정을 위해서. 왜? 점점 더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고 또 실제 하드웨어에서도 D램 같은 회사에서 점점 D램의 용량도 키웠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해. 그러니까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많은 메모리 주소를 만들어야 되죠. 메모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버추얼 메모리라고 하는 거 얘기했지만 그냥 주소를 갖고 있는 바이트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메모리 공간을 지원하고 싶으면 당연히 더 많은 메모리 주소를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16비트 아키텍처다. 그럼 만들 수 있는 주소가 2의 16승계. 32비트 아키텍처다. 그럼 만들 수 있는 메모리 주소가 2의 32승계.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D램 메모리를 쓰고 싶으면 더 많은 메모리 주소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주소 하나당 1바이트는 고정인 상태라. 그거는 고정으로 가정을 한다면. 지금까지 그거는 바뀐 적이 없거든요. 그럼 더 많은 메모리 주소를 만들려면 방법은 더 많은 64비트로 가는 거죠. 대신에 명령어의 길이는 4바이트를 유지한 거죠. 기존과의 호환성을 위해서. 백워드 커패터빌리티라고 하죠. 그게 이제 우리 64비트 아키텍처.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로드 R1, 그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 여러분 기억 안 나실지 모르지만 가로에 있는 레지스터 제로에 있는 값에 더하기 1을 하는 것이 내가 찾아가야 될 메모리 주소죠. 그 메모리 주소로 가서 그러니까 R0 값이 1이니까 1 더하기 1하면 2. 내가 찾아가야 될 메모리 주소가 2라는 거죠. 2로 가서 메모리 주소 2에 있는 값을 갖고 와서 어디로 넣어달라? R1 레지스터에 넣어줘. 그게 로드죠. 워드 단위로, 즉 4바이트 단위로 가져와줘라는 거죠. 근데 실제는 저 명령어 자체도 실제는 사실 4바이트죠. 그러니까 사실은 메모리 주소 20에 있는 건 사실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이레벨 랭귀지로 만든 것들이 어셈블리로 바뀌고 실제로는 그 어셈블리가 바이너리 타입으로 바뀐 01010101 한 4바이트짜리 길이의 명령어가 사실은 저 메모리 주소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저거는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21, 20, 20, 21 이렇게 메모리 주소 하나당 하나씩 들어가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는 4바이트 주소 4개의 이제 명령어 하나가 들어가 있겠죠. 0101 이 바이너리 타입으로. 그래서 저 명령어들을 이제 하나씩 갖고 와서 우리는 실제 저 PC라고 하는 게 내가 다음 수행해야 될 명령어가 담겨 있는 메모리의 주소를 가르쳐 주는 레지스터죠. 인텔 같은 데서는 사실 저걸 왜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했는지 뭐 애매하긴 한데 인텔에서는 저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인스트럭션 포인터라는 말을 씁니다. IP. 그게 조금 더 직관적이고 좀 좋긴 하죠. 그러니까 명령어가 내가 수행해야 될 명령어가 담겨 있는 주소를 지정해 주는 그 레지스터죠. 기억나시죠? 안 나시면 다시 들으시면 되고. 예. 그래서 20에 있는 걸 가서 수행해라라는 거죠. 그럼 수행한 결과는 얘를 가져와서 R1에 담는 거니까 수행한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을 하게 돼요. 즉 여기서는 수행을 하고 나면 레지스터의 값, 스테이트가 레지스터니까 바뀌는 거고 뭐 그래서 똑같이 하고 연산하고 계속 레지스터라고 하는 스테이트가 바뀌고 얘를 이제 스토어를 하게 되면 그때는 메모리가 바뀌게 되죠. 당연히 프로그램 카운터라고는 레지스터가 계속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CPU라고 하는 프로세싱 유닛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을 그냥 개괄적으로 예로 그냥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저희가 운영체제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써요. CPU에 대한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CPU가 현재 어떠한 코드를 수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유저의 프로그램 코드를 수행하느냐. 그러면 유저 프로그램이 CPU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유저 프로그램 2가 CPU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면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여러 잡들 중에서 잡 2가 프로그램 2가 2에 있는 코드가 수행 중인 거죠. 또는 특정한 경우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경우에 우리가 커널 모드, 시스템 모드, 뭐 모니터 모드, 프리빌리지드 모드 뭐란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그런 경우에는 유저 프로그램이 있는 코드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CPU가 운영체제도 소프트웨어니까 하나의 소프트웨어니까 운영체제에 있는 그 코드를 수행하는 경우인 거죠. 그때는 운영체제 OS가 CPU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컨셉은 이해되세요? 다들 밥 먹고 오셔서 졸리시나? 저는 사실 강의하기 전에 밥을 먹는 게 맞는지 안 먹는 게 맞는지 애매해서 해보긴 하는데 안 먹으면 그러니까 제가 그냥 요강의만 할 땐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머리가 좀 맑고. 근데 이제 저는 영강이 주로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좀 힘이 딸려서 목소리가 약간 낮아지는 건 있어요. 근데 먹으면 저도 약간 졸려요. 강의를 해도 약간 멍한 느낌이 있어요. 잘 안 먹기는 하는데 여러분은 그래도 드셔야죠. 성장기는 아니시겠지만 드셔야죠. 졸리시겠죠. 뭐 저도 대학생 때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해를 하시고 나서 이제 요걸 보는데 이제 첫 번째가 우리가 저기 있는 모드빗이라고 하는 걸 볼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제가 그림을 그릴 때 동그라미로 돼 있는 거는 프로세싱 유닛이고 네모로 돼 있는 거는 뭔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엘리먼트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요 네모긴 한데 빨간색은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고 밖에 거는 CPU 이외에 있는 스토리지 엘리먼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거까지 하다가 이제 스탑을 했지만 컴퓨팅 시스템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그 구동 모드, 오퍼레이팅 모드, 뭐 모드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유저 프로그램, 사용자의 프로그램에 있는 코드를 CPU가 수행하는 유저 모드가 있고요. 또 하나의 모드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저기 있는 것처럼 뭐 커널 모드, 모니터 프리빌리지, 뭐 시스템 슈퍼바이저 뭐 이런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저기 보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운영 체제가 거의 절정돼 있잖아요. 윈도우나 뭐 이렇게 맥OS나. 근데 초창기에는 시스템마다 운영 체제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운영 체제들이 막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어떤 특정 운영 체제가 이제 독점적이질 못했거든요. 그 윈도우가 나오면서 조금 그런 경향이 생겼지. 그전에는 도스라고 하더라도 되게 종류가 다양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도스가 특별히 뭐 특별하게 좋거나 뭐 그러지도 않았어요. 시장에 지배적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운 좋게 IBM에 이제 채택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퍼스널 컴퓨터가 빵 성장하면서 이제 그게 돼버린 거지.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이름들이 있었어요. 시스템마다. 근데 결국은 같은 거예요. 운영체제에 있는 코드를 수행하는 거. 즉, 운영체제가 CPU에 대한 권한을 잡고 있는 게 커널 모드. 저희는 그냥 커널 모드라고 할게요. 요즘 가장 많이 쓰니까. 커널 모드. 그다음 유저 프로그램이 CPU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유저 모드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커널 모드랑 유저 모드를 이렇게 굳이 나눴을까요? 굳이 왜? 그리고 우리는 이걸 나누는 걸 떠나서 그냥 이걸 유저 모드랑 커널 모드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죠? 뭐 플래그 하나를 둬서 플래그가 0이면 유저 모드, 플래그가 1이면 커널 모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는 이 유저 모드랑 커널 모드를 당연히 소프트웨어적으로 분리를 하기도 하지만 아예 저 모드 빗을 이게 어떤 모드야? 얘가 유저 모드야, 커널 모드야를 하드웨어적으로 레지스터에 따로 레지스터 하나를 따로 넣어서 그거를 지정해주는 역할까지도 맡겼어요. 하드웨어적으로도 구분을 해버려요. 굳이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시스템을 보호하고 싶어서요. 우리가 멀티 프로그래밍 배치 시스템을 할 때 메모리 프로텍션이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저 프로그램 사이에서도 메모리 프로텍션은 당연히 중요하죠. 그걸 OS는 제공을 할 거고 그걸 저희는 메모리 버추얼라이제이션 때 자세히 배울 겁니다. 뭐 자세히 뭐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근데 OS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격하게 해야 돼요. 간단하게 일반 유저가 OS에 접근해서 OS의 코드에 접근해서 그 OS에 있는 코드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돼요. 왜? 물론 운영 체제에 대해서 다 알고 깊이 있게 알고 하드웨어도 다 알고 그래서 내가 내 시스템을 좀 더 최적화를 하고 싶어서 좀 바꿔야지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내 시스템을 좀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죠. 물론 지금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리눅스는 많이 쓰시나요? 리눅스 잘 안 쓰시죠? 제가 대학원 지금 학생들이나 학부 연구생들이 이렇게 보면 리눅스에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어렵다기보다 리눅스가 어렵진 않으니까. 네, 익숙치 않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익숙치 않아요. 회사에서도 제가 리눅스 기반으로는 잘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닉스 기반은 좀 해보긴 했어요. 그래서 리눅스를 보면 좀 그렇게 불편하진 않거든요. 유닉스 기반의 것들은 많이 써봤는데, 근데 이제 리눅스를 여러분이 실제 이런 필드를 가면 리눅스를 막 접하고 하지는 않으실 수 있죠. 그렇죠. 리눅스 기반의 뭐 서버나 이런 쪽을 지금 바로 여러분이 가지야만 않으시면. 근데 리눅스의 장점은 뭐 물론 그게 가볍기도 하고 뭐 있지만 특히 CS 쪽을 연구 개발하는 사람한테는 리눅스는 커널에 대한 접근권이 있어요. 내가 임의로 커널을 바꿔서 뭔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그게 허용되지가 않죠. 그럼 내가 뭔가 운영 체제, 그다음에 내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 이것들을 전체를 포괄해서 내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어떤 기법을 만들고 싶으면 리눅스 기반에서 내가 평가를 해보고 실험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커널을 접근해서 뭘 해야 된다면. 그래서 리눅스는 한번 좀 익숙해 두시는 게 여러모로 편하시긴 할 거예요. 내가 이 분야의 업을 가져가시려고 하신다면. 대학원을 가신다? 그러면 거의 리눅스가 필수가 될 거예요. 물론 가서 배우셔도 돼요. 음. 근데 시스템 프로그래밍 같은 걸 하면 리눅스 기반에서 많이 하지 않나요? 그쵸? 네. 왜냐하면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 수업에 다양한 게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드라이버 설계 뭐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커널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윈도우에서는 그런 걸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anyway.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사용자가 운영 체제의 코드에 접근을 해서 그 코드를 임의로 수정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물론 그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수도 있죠. 아까 말한 대로 플래그처럼. 근데 그것도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사용자가 운영체제에 접근해서 거기에 있는 코드를 손대게 되면 예를 들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특정한 경우는 시스템이 아예 망가질 수도 있어요. 물론 다시 깔면 되죠. 하지만 그건 개인의 문제인 거고
기본적으로 컴퓨터라고 하는 건 개인이 사용하다가 기업이나 다른 기관에 간 게 아니라 다른 기업이나 기관처럼 대규모에서 고가의 장비로 사용하다가 그게 점점 개인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이나 기관에서 그런 문제가 한번 터진다?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건 다 돈이에요. 기업에서 특히 생산을 하거나 뭘 하거나 어떤 모든 거에서 시간은 다 돈이에요. 시간은. 물론 올바르진 않은 거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연구개발직들이 야근이 많았던 게 사실은 그런 거긴 해요. 그게 소프트웨어 뭐 게임이든 뭐 앱 개발이든 이런 데도 있고 뭐 크런치 모드 막 그러잖아요. 그게 원래 제조업에서부터 있었거든요. 저희도 예를 들면 매년 새로운 메모리 제품을 개발한다. 그러면 개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언제까지 개발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언제까지 개발해야 되는 날짜가 정해지고 그다음 뒤로 이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언제까지 설계가 완료되고 언제까지 첫 번째 시제품이 나와야 되고 그거에 대한 평가는 언제까지 끝내야 되고 그래서 이걸 최적화하는 것들을 쭉 계속 해서 언제까지 끝나야 되고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언제까지 입혀야 되고 그 상태에서 평가를 언제까지 하고 그래서 생산된 대규모 대량의 물건을 갖고 평가를 해서 퀄리피케이션 이거 이제 팔아도 돼라는 승인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돼. 그래서 샘플을 각각의 컨슈머들한테 언제까지는 제공해야 돼. 이게 그냥 쫙 타임라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돼요? 안 되죠. 갈아야 엎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긴 하죠. 그러니까 네, 이걸 갈아야 되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는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죠, 진짜.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뭘 얘기하다가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요 하드웨어에서 물론 그 개인적인 소프트웨어적으로 저 두 개의 모드를 바꿀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인 레지스터에 현재의 모드가 커널 모드인지 유저 모드인지를 지정하는 bit을 둬서 그 bit을 저장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 모드빗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하드웨어, 레지스터에 있는 값이에요. 만약 우리가 두 개의 모드, 유저 모드랑 커널 모드 딱 두 개만 지원한다 그러면 한 bit이면 필요하겠죠. 모드빗이 0인지 1인지 이거에 따라 구분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CPU가 코드를 시행을 할 때 현재 유저 모드인지 또는 커널 모드인지를 계속 모드빗을 갖고 확인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앞에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저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 OS가 있어요. 그러면 유저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얘가 메모리 올라오는 게 0에서 뭐 1000까지고 얘가 뭐 1500에서 얘는 3000이고 얘는 주소가 만이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뭐 2만이고 만약 이렇다라고 하면 CPU가 어떤 걸 수행하려면 그 메모리의 주소로 가서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그 주소로 가서 그 명령어를 가져와서 수행을 해야 되죠. 근데 만약 지금 모드빗을 봤는데 모드빗이 예를 들면 뭐 현재 만약 모드빗 이 값이 0이면 뭐 커널 모드고 뭐 1이면 예를 들면 뭐 유저 모드라고 해요.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세팅하든 상관이 없고 만약에 지금 모드빗이 1인데 1이면 예를 들면 1인 상태에서 PC 프로그램 카운터가 지정하는 값을 봤더니 뭐 100이거나 뭐 1200이거나 이러면 유저 프로그램으로 가니까 문제 없는 거죠. 근데 만약 하드웨어에 있는 모드 빛을 봤더니 0인데 아야 1인데 유저 모드인데 내가 만약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이 뭐 만 뭐 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컨플릭트가 나는 거죠. 그죠? 유저 모드인데 모드 빛이 1이면 유저 모드면 오로지 유저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CPU가. 그런데 프로그램 카운터로 가서 내가 접근하는 데가 주소를 봤더니 여기야. 그럼 유저 모드인데 OS에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건 잘못된 접근이야. 인밸리드 액세스야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 그러면 그냥 OS에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OS가 올라올 필요가 없죠. OS에 있는 코드를 수행하는 거는 필요해요. OS의 코드를 수행할 땐 당연히 CPU가 여기 있는 것들을 수행해요. 그러니까 CPU의 PC가 OS에 있는 메모리 주소를 가리치면서 OS의 코드를 수행하는 것은 필요해. 단, 허용된 경우에 대해서만 해야 돼. 그리고 그거를 엄격하게 지켜야 돼. 그게 서로 다른 모드를 우리가 설정해서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현대 오퍼레이팅 시스템에는 이 모드는 당연히 다 모든 경우에서 다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모든 CPU에는 이 시스템의 모드가 유전지, 커널 모드인지를 지정하는 레지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까지도 저렇게 엄격하게 두는 거는 하드웨어까지 둬서 이걸 구분하는 건 그걸 정말 엄격하게 구분하고 그래서 실제 지금 이 접근, 메모리에 대한 접근이 올바른, 밸리드한, 유효한 접근인지를 꼭 엄격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개념은 이해되시죠? 쉽게? 예. 그래서 이후에 보시면 우리가 운영체제가 무언가 액션을 할 땐 당연히 모드빗은 운영체제에 있는 코드를 수행할 때는 당연히 커널 모드로 바뀌는 것이 확인돼야 되는 거죠. 저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모드빗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액션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뭐 여기 회색에 있는 거는 저희가 인터럽트를 하면서 또는 시스템 콜을 설명하면서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OS 자체를 보호하고 싶은 거고요. 다른 시스템 컴포넌트들도 보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리눅스 커널인데 여기에는 저 모드빗을 얘기하는 게 뭐 모드빗 또는 뭐 다양하게 이름은 있긴 있어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뭐 한 빗을 쓰는데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네 개의 서로 다른 모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하다. 리눅스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건 두 개의 모드입니다. 내가 만약 임의로 더 다양한 모드를 필요로 할 수도 있죠. 이후에 그러면 그냥 저 모드빗을 저장하는 레지스터에 한 빗이 아니라 두 빗 또는 세 빗을 할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신 물론 아키텍처랑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조금 수정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모드빗을 했으니까 그 다음 이제 볼 게 여기 있는 타이머라는 거예요. 타이머. 저희가 이제 모드빗을 봤고요. 얘는 실제 CPU가 유저 프로그램에 접근해서 그 유저 프로그램이 CPU에 대한 권한을 갖는지 또는 OS가 CPU에 대한 권한을 갖는지를 지정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하드웨어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머를 갑니다. 타이머. 타이머도 하드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에서 타이머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 봤을 때 왜 필요할까요? 타임 관련해서 우리가 들었던 게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수업 시간 중에? 리얼타임도 있고. 그것도 맞습니다. 또, 응? 스케줄링. 그쵸. 스케줄링. 그것도 있고요. 들었던 거 아무거나 다 얘기해 보세요. 다 맞는 거니까. 타임 쉐어링도 있고요. 또 다른 거는 혹시 들어본 게 있어요? 데드라인. 그것도 이제 리얼타임 쪽과 관련돼 있죠. 그것도 맞죠. 다 정답이시고요. 가장 여기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는 아까 학생분이 얘기한 것처럼 타임 쉐어링 시스템을 위해서 일단은 그 예를 갖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물론 시스템에서 시간이 필요한 경우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사실 카운터나 이런 것들을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설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혹시 디지털 논리회로를 들으셨으면 다양한 방식으로 뭐 N빗 카운터 이런 걸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플립플랍을 이용해서.
T 플립플랍이랑 D 플립플랍을 이용해서 SR-H를 활용해서 설계할 수 있어요. M빗, 싱크로너스, 어싱크로너스 다 구현할 수 있죠. 근데 뭐 지금 저희는 그런 하드웨어를 다룰 건 아니고 일단은 그냥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게 타이머다라는 거예요. 타이머다. 그래서 타이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타이머가 다양한 아까 얘기한 데드라인이든 뭐든 뭐 이렇게 필요하지만 저희는 운영 체제니까 지금 리얼타임 운영 체제를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운영 체제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로 타임 쉐어링 시스템에 필요한 타임 슬라이스 즉 우리가 각각의 잡들에게 일정 시간 CPU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돌려가면서 CPU에 대한 권한을 주는 거죠. 즉 개별 잡들이 수행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할당해 주는 거죠.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는 타임 슬라이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이거는 저희 교재에 있는 예는 아니고 교재에 있는 예는 아니고 그 공용책에 있는 예인데 그나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져와 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타이머라고 하는 건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메인 태스크 가장 중요한 일은 CPU를 인터럽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 얘는 멈춰주는 거죠. 중단시켜주는 거예요. 물론 인터럽트란 말도 있고요. 중단하기 위해서는 서스펜드란 말도 있고요. 또 뒤에 나오면 프리엠션이라는 말도 있어요. 뭔가를 중단하다라는 표현이 운영 시스템 관련해서는 좀 다양하게 쓰이긴 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제가 다 구분해 드릴 거예요. 지금은 먼저 interrupt라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 일단은 현재 수행 중인 뭔가의 그 잡들을 잠깐 멈추는 것, 그 행동을 interrup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PU를 interrupt 시키는 거예요. 특정 시간마다. 이게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죠. 예를 들면 타임 슬라이스가 10초 이러면 잡 1에 10초, 잡 1이 10초 동안 수행되면 멈추고, 그 다음 잡 2가 10초 수행되고, 그 다음 잡 3가 10초 수행되고, 만약 이게 잡이 시스템이 3개만 있으면 다시 돌아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잡 1이 다시 10초, 잡 2가 10초, 잡 3가 10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매 10초마다 또는 우리가 설정하는 어떤 특정 타임 슬라이스마다 신호를 보내서 CPU를 멈출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게 타이머의 주된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본적인 이 그림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프로그램 1이 있어요. 그래서 메인 함수에 쭉 수행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라인부터 K번째 라인까지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시스템의 타임 슬라이스가 만약 1초라고 치면 1초 동안 여기서 여기까지 수행을 했어요. 그럼 1초가 딱 지나면 타이머가 CPU한테 신호를 보내요. 시그널을 보냅니다. 1초 지났어. 너 이제 멈춰.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초를 딱 보내게 되면 이걸 타이머가 CPU를 멈춘다 그래서 타이머 인터럽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이머가 CPU를 멈춰요. 1초가 딱 지나면. 그러면 1초가 딱 지나면 타이머가 멈추게 되면 타이머에 의해서 CPU가 멈추게 되면 그 다음 OS는 저희가 나중에 다 자세히 배울 겁니다. OS는 자 이제 프로그램 1이 멈췄으니까 자 그 다음 수행해야 될 놈 시스템에 좀 프로그램 2가 있네. 그럼 프로그램 2가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세팅을 다시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질문이라기보다 뭐 다 아시게 될 텐데 이 타이머가 인터럽트를 보내기 전까지 얘 모드는 뭐예요? 무슨 모드예요? 응? 유저 모드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유저 모드를 내가 뭐 0이라고 치면 모드 bit은 0일 거예요. 타이머 인터럽트가 딱 일어났어요. 그럼 타이머 인터럽트가 딱 일어나면 이 OS가 사실 무슨 일을 하냐면 저희가 나중에 조금 더 배우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자 얘가 지금 멈췄다가 결국 타임 쉐어링 시스템은 다른
프로그램 2를 수행했다가 나중에 다시 얘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딱 멈췄을 때,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명령어들, 우리는 지금 이게 프로그램 코드지만 실제는 개별 어셈블리 명령어겠죠. 컴파일이 되고 나면 그 명령어를 막 수행하고 있어서 요까지 수행한 상태가 있을 거잖아요. 레지스터의 값들이나 메모리의 값들이나 이런 상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수행할 때 지금 이 CPU에 있는 레지스터들의 값들은 얘를 수행하면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 컴퓨터 아키텍처 배웠잖아요. 레지스터 몇 개 정도 있어요. 리스크 5에. 이러면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운영체제 시험 때 컴퓨터 아키텍처 시험 문제도 같이 내서 볼까? 라는 생각이 그런 욕구가 강력하게 들 수 있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진짜 저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냥 시험 시간 한 4시간 하면 되죠. 뭐 2시간 보고 2시간. 물론 뭐 여러분이 뭐지 그걸 뭐지 에타라 그러나 대나무 숲이라 그러나 뭐 거기에 제욕을 엄청 쓰시겠죠. 이 계획 이 XX 막 하면 쓰시겠죠. 근데 저는 그거에 신경을 워낙 안 써서 보지도 않으니까 그럴 수 음. 수업을 들은 것도 있지 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내가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알면서 잘 이게 대답을 잘 하시는 연습이 안 돼 있어서 안 하실 수도 있지만 32개잖아요. 그쵸?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가 인티저 타입 기준으로 그러면 프로그램 1이 수행되면서 예를 들면 뭐 그러면 여긴 지금 프로그램 1, 2 있으니까 자 프로그램 1은 너 그 중에서 한 12개 써. 야 프로그램 2는 이 중에서 너도 한 12개 써. 이렇게 개별 프로그램마다 사용하는 레지스터를 분리해서 줄 수 있으면 그냥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프로그램은 우리가 지금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프로그램들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유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백그라운드로 도는 프로그램들도 엄청 많죠. 몇십 개, 100개까지 되기도 해요. 100개도 넘어가는 거 경우 많아요. 그럼 걔네들이 각각 쓰는 레지스터들을 다 분리할 수는 불가능하죠. 즉, 모든 프로그램들은 CPU에 수행할 때는 그 레지스터 전체를 다 사용합니다. 그래도 부족해요, 사실은. 여러분 배웠잖아요. 아니, 컴퓨터 아키텍처 할 때. 레지스터에 다 담지 못하니까 그걸 어디에 따로 저장해 놔요? 필요하면. 어디에? 메모리 어디 영역에? 주로. 스택에 저장해 놓잖아요. 레지스터가 다 부족하니까. 그냥 함수를 호출하고 또 함수를 호출하고 호출하게 돼요. 그러면 메인도 레지스터 사용하고 함수도 레지스터 사용하고 콜링 컨벤션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콜러가 사용하던 레지스터가 얘네들이 어떤 걸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이 콜리 펑션이 호출된 함수가 나의 코드를 수행할 때는 그때도 내가 레지스터를 쓰니까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프로그램 아니라 그 프로그램 안에서도 그러면 나는 내가 뭔가를 레지스터의 값을 사용할 때는 그 값을 미리 스택에 저장해 놓고 사용하죠. 그리고 함수가 리턴 될때 저장했던 레지스터의 값들을 원래 값으로 복구해 놓고 내가 돌아가는 거죠, 메인으로.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도 부족한데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 여러 개를 돌릴 때 레지스터들을 나눠서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 1이 여기까지 딱 수행했을 때 레지스터 1, 2, 3, 4, 5, 6, 7, 8부터 0부터 31까지 그 값들을 프로그램 1이 사용했을 거예요. 근데 그럼 프로그램 2도 수행할 때 레지스터 0부터 레지스터 31까지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얘를 멈추고 얘를 수행할 때 얘가 했던 연산, 내 결과로 남아있던 이 중간 값들은 얘로 인해서 다 오염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해요. 여기 연산이 뭐 되게 심플하게 뭐 A는 B 플러스 C고 뭐 D는 뭐 A 곱하기 2고 뭐 이런 거라고 해요. 그럼 요 결과가 뭐 R1에 담겨 있고 요 결과가 뭐 R2에 담겨 있었다고 쳐요. 근데 요 그다음 K 플러스 1에서 하는 게 뭐냐면 F는 D 더하기 D 뭐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R2 R2 레지스터에 있던 값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지 이 값이 될 거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만약 R2를 써서 요까지 수행을 했을 때 R2가 만약 봤더니 100으로 됐어요. 여기서는 뭐 A는 100 곱하기 C 뭐 D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R2가 만약 100이란 값이 됐어요. 그러면 아무런 도치 없이 여기서 오면 요때 R2는 뭐예요? 시스템이 100인 거예요. 원래 얘가 뭐 1 해가지고 뭐 2가 되고 2 곱하기 뭐 2가 3이어서 6이었으면 R2가 6이라고 하는 값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얘로 인해서 R2 값 얘도 쓰니까 레지스터 1을 그럼 얘는 얘 연산의 중간값이 남아 있을 거라고. 그럼 이 계산이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계산 요게 라인에서 하는 연산이 정상적으로 올바른 연산이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가 얘를 멈추고 다른 거에다가 요 다시 이어서 수행했을 때는 여러분이 컴퓨터 아키텍처 첫 시간에 배웠던 코렉트니스에 대한 보장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as if죠. 마치 뭐뭐 했던 것처럼. 즉 뭐? 내가 이렇게 중간에 끊고 다른 거 수행하고 다시 재수행하고 또 끊고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게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수행한 것과 동일한 결과, 마치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수행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쓸 수 없는 기법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중에 저희가 좀 다시 배우겠지만 미리 뭐 배우면 그때 가서는 쉽게 넘어가겠죠. OS는 요때까지 이 프로그램 1이 수행했던 그 결과로 되어 있는 레지스터 값들을 다 OS가 저장합니다. 저장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스케줄러에서 다음에 수행이 될 게 뭔지를 찾아요. 봤더니 다음에는 프로그램 2가 수행되면 되는구나. 그럼 OS가 프로그램 2가 수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팅들을 쫙 다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세팅을 쫙 해준다는 건 결국 뭐야? 아까 얘기했던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을 요 프로그램 2의 이 첫 번째 라인을 가르치는 쪽으로 세팅해 주는 거죠. 그러면 CPU는 그러고 나면 CPU는 당연히 여기 요 PC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르치는 메모리 주소로 가서 값을 가져오는 거죠. CPU는 얘가 프로그램 1인 건지 2인 건지 몰라요. 그냥 프로그램 카운터가 지정하는 메모리 주소로 가서 그냥 거기 있는 명령어로 가져와서 그냥 수행하는 거예요, CPU는. 그러니까 그걸 OS가 자, 이제 넌 여기로 가서 이제 수행해라고 세팅을 해주고 얘가 수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 OS가 기존의 프로그램 잡이 수행했던 중간 결과를 다 저장하고 스케줄러에서 봐서 다음에 수행해야 될 게 뭔지를 결정하고 그래서 결정된 다음에 수행될 프로그램이 수행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까지를 이 OS가 다 하는 거죠. 이 작업은 OS에 있는 코드를 수행하는 거예요. OS가 무슨 AI도 아니고 지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OS에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라고 다 코드를 해놓은 거예요. 프로그램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하는 동안엔 무슨 모드예요? 커널 모드인 거죠. 그리고 모드빗은 당연히 그때는 뭐 1이겠죠. 만약 모드빗 0이 유저 모드라면 그리고 다시 이 세팅이 다 끝나고 프로그램 카운트 값을 여기로 지정해 주고 나서 이제 다시 얘가 수행될 때 다시 모드빗이 다시 유저 모드로 바뀌는 거죠. 유저 모드로 바뀌지 않으면 프로그램 2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유저 모드가 여전히 커널 모드인 상태에서 메인 프로그램 2의 메인의 저 라인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모두 저 준비가 다 끝나고 모드가 바뀌고 그리고 나서 그 PC가 여기 라인이 이 라인에서 라인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어가 담겨 있는 메모리 주소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CPU가 가서 수행을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모드가 유저 모드, 커널 모드, 유저 모드. 다시 또 얘도 요 타이머가 한 1초가 딱 지나면 타임 슬라이스가 1초라고 했으니까 1초가 딱 지나면 여기서 딱 멈춰요. 타이머가 신호줘요. 1초 지났어? 신호 주는 거예요. 그럼 CPU가 딱 멈춰요. 멈추면서 당연히 커널 모드로 딱 가죠. 왜? 그 다음에 이제 OS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럼 OS가 다시 얘도 그래 너 여기까지 했구나. 그럼 이때의 레지스터 값들이 쭉 이렇게 있구나. 이런 정보들을 다 OS가 저장하고 자 그럼 다음에 스케줄로 봤더니 다음에는 다시 프로그램 1을 재수행하면 되겠네. 그럼 프로그램 1을 재수행하려면 이전에 이 상태를 다시 그대로 복구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 상태를 OS가 다 갖고 있으니까 OS가 다시 프로그램 1에 1을 수행하기 위해서 1을 재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전에 저장해 놨던 이 각각의 레지스터 값들 플러스 기타 중요 정보들을 다시 세팅해 주고 그러고 나서 모드빗이 바뀌면 다시 얘가 수행되는 거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즉, 우리 시스템에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여러분이 실제는 모르겠지만 계속 유저 모드, 커널 모드, 유저 모드, 커널 모드, 유저 모드, 커널 모드, 유저 모드 계속 바뀌면서 이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타임 쉐어링 시스템에서는. 그리고 지금 현대의 모든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니까 당연히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뭐 이런 거는 지금 모르셔도 돼요. 예, 내용들은. 그래서 틱이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뭐 꼭 1초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간이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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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잖아요. 초시계가 그런 것처럼 특정 시간 단위만큼 단위 한 번씩 틱틱틱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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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이는 그 단위를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타이머에 따라서 그렇게 세팅된 타이머에 따라서 매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터라고 하는 것이 여기 그냥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요까지고 요거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개념적으로 뭐 에브리 클락틱에서 카운터가 일씩 감소된다. 이 말은 뭐냐면 뒤에 제가 그냥 어펜딕스로 잠깐 놔뒀는데 쭉 한번 이거는 시험에 내지는 않을 거예요. 읽어보시면 되는데 컨셉이 뭐냐면 카운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드는 가장 심플한 카운터는 그냥 MB 카운터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칼같이. 그럼 8bit짜리죠. 그쵸? 예를 들면. 근데 내가 8bit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매 256번째마다 무언가를 하나씩 갱신할 거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니셜을 1111로 넣어요. 예를 들면 컨셉이 이니셜을 1111 이렇게 놔요. 숫자를 255죠. 그럼 앞에 우리가 뭐 매번 에브리 클락틱마다 일씩 감소시킨다라고 돼 있어요. 그쵸? 그 메모리 클락이 만약 클락틱이 이 틱이라고 하는 놈이 에브리 클락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ms마다 한 번씩 틱이 일어난다고 쳐요. 타이머에서. 그럼 1ms에 하나씩 값을 감소시킨다는 거 얘가 그다음엔 1ms가 지나면 이게 1111, 11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일씩 감소되다가 그러면 예를 들면 이 값이 00000000이 되면 그때 타이머가 인터럽트를 시킨다. 라고 설정을 하면 256ms에 한 번씩 타이머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저 몇 빛을 쓸지, 그 다음에 어디서 스타트해서 어디서 끝날지, 그 다음에 에브리 틱, 모든 틱의 클락 틱의 그 주기를 어떤 식으로 설정할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타이머를 만들 수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를 그냥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이 부분을 뭐 시험 문제 내거나 하진 않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잠깐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카운터를 설계하는 가장 심플한 방식 하면 저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뭐 내가 Mbit에 소프트웨어적인 카운터를 두고 매 틱마다 이 값을 뭐 증가 또는 감소시켜서 특정 값이 되면 그때마다 뭔가 이벤트를 발생시킨다. 라고 하는 기본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뭔가를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뮬레이터나 에뮬레이터 같은 걸 보시게 되면 이벤트 드리븐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특정한 이벤트에 의해서 넥스트가 발생하는 동작을 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 이벤트 드리븐 시스템인데 그걸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카운터가 저런 형태예요. 특정 시간이 되면 그 이벤트가 발생해서 다음 동작이 일어나고 또 특정 시간이 되면 이벤트가 발생해서 다음 동작이 일어나고 어떤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 물론 이거는 반복적인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고 비반복적인 형태의 이벤트에 따라서도 이제 시스템을 설계를 할 수는 있는 거죠.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상식은 아니죠. 이걸 모른다고 상식이 없는 건 아니니까 관심 있으시면 보시라. 그래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모드빗을 받죠. 그래서 시스템에 유저 프로그램이 CPU에 대한 권한을 갖는 유저 모드랑 OS가 CPU에 대한 권한을 갖는 커널 모드를 받고 그 다음에 타이머를 이 모드와 같이 연관해서 이 시스템의 모드와 연관해서 타이머의 동작을 봤어요. 타이머 동작을 봤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 IO인데 IO는 지금 뭐 잘 안 보셔도 돼요. 예, 잘 안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IO라고 하는 것도 뭐 예를 들면 저기 저장 장치나 여기 뭐 모니터건 프린터건 다 여기 안에도 컨트롤 유닛이 있고 버퍼란 이름, 로컬 버퍼란 이름이 그러니까 메모리란 말과 사실은 버퍼란 말은 음 그냥 막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로컬 버퍼라는 말도 그냥 요 시스템 안에 있는 IO 디바이스 안에 있는 작은 스토리지 엘리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컨트롤러랑 로컬 버퍼가 있다는 것이 나중에 저희가 보시게 되면 IO 디바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이 사실 여러분이 조금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게 여기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인터럽트 라인이에요. 아, 사실 요 부분이 음, 저도 이쪽을 보면서 처음에 이쪽 부분 인터럽트, 뭐 익셉션, 뭐 트랩, 시스템 콜 막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보면서 어, 교재마다 또는 관련 시스템마다 용어들이 조금 달라요. 실제 여러분이 관련된 걸 찾아보시면 그럴 거예요. 용어 정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좀 헷갈려요. 보시면 헷갈리는데 저는 여기서 제가 몇 개의 책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그나마 좀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된 이런 인터럽트라든가 익셉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제가 이제까지 봤던 교재나 텍스트 중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스 프로그래머스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그 책에서 정의한 방식이에요. 좀 정의라기보다는 이렇게 설명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책은 기본적으로 인텔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설명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각각의 종류들을 구분하는 법, 기준이 무엇이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설명 방식을 사실은 차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저도 관련돼서 막 블로그든 다른 교재든 막 찾아볼 때마다 용어들이 조금씩 정의하는 거가 달라서 헷갈리긴 하긴 했었지만 요 방식을 여러분이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머리에 담고 있으시면 다른 거를 봐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요 방식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익셉션 또는 인터럽트를 얘기를 하는데 얘가 뭐냐면 자 유저 모드예요. 유저 모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CPU가 유저 프로그램에 있는 코드와 데이터를 수행하고 있을 때를 얘기해요. 그러다가 iCurrent는 인스트럭션 커런트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라는 의미예요. 인스트럭션 커런트 인스트럭션이에요.
여기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어요. 이벤트,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이벤트를 유저 코드 내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저 코드 내에서 해결할 수가 있으면 우리는 그걸 이벤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유저 코드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해당 코드, 사용자가 만든 코드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하면 CPU가 이 시스템이 컴퓨터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데는 오직 오퍼레이팅 시스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딱 발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유저 코드 내에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운영체제한테 보내요.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 라고 알려줍니다. 그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유저 코드 내에서 해결할 수 없네? 이거는 내가 예상했던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OS한테 알려줘서 좀 도와줘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익셉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크게 전체 모든 일을. 그러니까 물론 어떤 데서는 이거를 다 인터럽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거나 여기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긴 한데 익셉션이라고 불리는 게 조금 더 논리적으로 좀 와닿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어.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뭘로 인해서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익셉션이 발생을 했어라고 OS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OS에서는 이 익셉션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OS가 이미 미리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 이 익셉션이 어떠한 타입의 익셉션인지를 다 미리 사전에 정의해 놓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번호를 붙여놔요. 익셉션 타입 1, 익셉션 타입 2, 익셉션 타입 100, 익셉션 타입 255 이런 식으로 번호를 다 붙여놔요. 그러면 그 익셉션이 발생을 하면 그 번호를 OS가 캐치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번호마다 자, 이 번호, 이 타입의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 얘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미리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솔루션, 해당 그 익셉션에 대한 솔루션이 다 데이터와 코드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그 해당 코드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 익셉션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솔루션을 보통 익셉션 핸들러라고 불러요. 어떻게 처리할지, 처리하다잖아요. 처리해주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 익셉션 핸들러가 OS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행하고, 그러면 이제 익셉션에 대한 처리가 다 끝났죠. 그러면 처리가 다 끝나면 얘는 다시, 이제 네가 요청했던 거 해결했어, OS가.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냥 큰 러프하게 설명하는 익셉션의 동작 플로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 이제 다시 넥스트 또는 현재의 커런트를 재수행하거나 또는 예를 들면 OS도 해결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답 없어요. 그거는 스탑이에요. 이게 어볼트가 됩니다. 멈춰지는 거냐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익셉션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익셉션에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이것들을 좀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익셉션의 종류를 우리는 인터럽트라고 얘기할 거예요. 다른 데서는 어떤 교재 같은 데서는 익셉션 대신에 인터럽을 전체로 놓고 이게 하드웨어 인터럽이냐 소프트웨어 인터럽이냐 이렇게 나누는 교재들도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익셉션과 인터럽트는 시스템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막 발전된 순서에 따라 막 혼용해서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관련된 걸 보시면 진짜 천차만별로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큰 게 두 개는 이렇게 익셉션을 가장 예외적인 상황을 그냥 무조건 제일 크게 둬요. 그리고 이 예외적인 상황이 어떠한 거에 의해서 생겼는지에 따라서 나누는 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방식은 인터럽트를 가장 위에 둬요. 뭐냐?
뭔진 모르겠지만 현재 코드가 멈췄잖아. 그러니까 일단 멈췄다는 걸 기준으로 제일 크게 인터럽트를 둬요. 그래서 얘가 왜 멈췄니? 거기에 따라서 나누는 이렇게 설명하는 데도 있어요. 뭐든 똑같아요. 용어만 약간 다른 거고 대신 저희는 상황, 이 일이 발생한 이 현상을 중심으로 익셉션을 제일 위에 두고 그다음 구분할 거예요. 근데 어느 쪽을 여러분이 기준으로 그 각각의 내용을 공부하시고 배우시다 하더라도 다른 쪽을 보고 이해가 안 될 일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익셉션 중에서 인터럽트가 있대요. 자, 인터럽트는 뭐냐? 인터럽트는 뭐냐? 기본적으로 요거는 어느 정의든 다 거의 동일합니다. 뭐냐? 하드웨어에 의해서 발생한 이벤트를 얘기해요. 단 이 하드웨어는 CPU가 아닌 외부 external device, 가장 대표적인 게 I/O 같은 외부 하드웨어 장치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인터럽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럽트를 가장 크게 큰 카테고리를 두는 설명에서도 요거를 그냥 하드웨어 인터럽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는 지금 여러분이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게 처음부터 이런 설명들이 나눠지는 게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운영체제가 만들거나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씩 하나씩, 이런 게 필요하네? 이런 게 필요하네? 이러면서 하드웨어에서 만든 내용들이 있고, 소프트웨어 쪽에서 운영체제 시스템 쪽에서 만든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둘 중에 뭐가 좋냐 막 싸우다가 지금은 거의 하이브리드 상태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처음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그룹이 있고,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그룹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100% 장담은 아닌데 이렇게 텍스트나 다큐멘트들을 보게 되면 하드웨어 그룹들 원래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하드웨어에서 처리한 적도 있어요. 지금도 일부는 하드웨어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게 더 효과적인 경우에서는. 근데 하드웨어에서 실제 CPU를 설계하는 쪽에서 야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했던데 그룹 그쪽에서 이제 나오는 도큐멘트나 이런 것들은 인터럽트가 제일 위에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운영체제 이쪽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운영체제가 핸들러에서 처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발전했던 데에서는 익셉션을 가장 위에 카테고리를 놓고 또 설명하는 그룹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냐 틀리냐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단 개별 내용들이 뭔지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요 설명을 드리는 거는 얘가 요 방식의 설명이 가장 뭔가 이거면 이거 요거와 요거면 이거 이렇게 좀 잘 구분되는 설명이어서 그 속성들이 이 설명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exception 중에서 interrupt는 외부 external device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벤트로 CPU가 멈추고 OS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바로 앞에서 배운 게 뭐가 있었죠? 외부 디바이스에서 CPU가 멈추는 방금 했던 거. 바로 앞에 저희 뭐 배웠어요? IO 말고 그 앞에 타이머 배웠죠. 아까 전에 우리가 타이머 인터럽트라고 했었죠. 특정 시간이 되면 타이머는 외부의 디바이스죠. CPU가 아니잖아요. CPU 바깥의 외부 디바이스인 타이머에 의해서 특정 시간이 되면 자, 너 멈춰 하라는 거죠. 멈춰. 자, 그럼 타이머가 멈춰 했어요. 그럼 원래 걸 멈추고 그 다음에 다른 걸 수행하는 타임 쉐어링 시스템인데 그거를 유저 코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코드에 내 거는 이 타임 슬라이스 1초마다 내 걸 멈추고 내가 현재 그 중간 멈출 때마다 수행하던 걸 어디에 저장한 다음에 자, 나 말고 다른 걸 수행해줘 라는 코드를 여러분이 집어넣습니까? 유저 코드에? 안 하잖아요. 즉 타이머가 인터럽트를 딱 때렸다는 거는 이제 멈췄어요. 이 멈췄을 때 타이머에서 현재 유저 프로그램이 딱 멈췄을 때 그다음 CPU가 뭘 해야 될지는 유저 코드에 없어요. 즉 유저 코드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벤트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OS가 처리를 해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external device, 여기 있는 것처럼 외부 디바이스에 의해서, 아이고, 발생하는 이벤트를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게 IO 디바이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터럽트가 가장 대표적인 인터럽트예요. 예를 보면 여기 타이머 인터럽트 있고, 그 다음에 IO 인터럽트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키보드에서 우리가 스캔F를 했어요. 스캔F를 딱 하면 내가 뭐 키보드에서 어떤 스트링을 받든 값을 받을 거잖아요. 자, 요청을 했어. 요청을 해서 내가 키보드에서 뭐 헬로 월드 스트링을 입력해야 돼. 헬로 월드를 딱 쳤어요. 그러면 헬로 월드라는 건 키보드라는 디바이스에 여러분이 입력을 한 거죠. 타이핑을 해서. 그게 여러분이 키보드에 입력하는 게 다이렉트로 뭐 여러분의 메모리 그 유저 코드 안에 있는 값으로 치환되는 건 당연히 아닐 거예요. 그렇죠? 키보드로 쳤어요. 자, 그럼 키보드에서 자, 네가 요청했던 헬로 월드라는 데이터가 네가 요청한 헬로 월드라는 데이터를 유저가 입력 완료했어. 그걸 알려줘야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유저 코드에서 쭉 갔어요. 코드를 쭉 가는데 그 다음에 스캔F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링을 받아야 돼. 자, 그러면 내가 키보드로부터 데이터가 오기 전까지 얘가 이제 100번이고 그 다음 104번은 이제 스트링을 받아서 뭐 여러분이 프린트F를 하든 할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스캔F를 했으면 키보드로부터 내가 원하는 값을 받기 전까지 104 라인을 수행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스캔F를 딱 하게 되면 내가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거죠. IO 요청을 한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멀티프로그램 배치 시스템에서는 자, IO 요청을 하고 나서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때까지 요 프로그램은 잠깐 스탑 하고 그 동시에는 IO 결과가 올 때까지 키보드로부터 올 때까지 CPU는 뭔 짓을 해요? 다른 잡을 수행하죠. 그게 멀티 프로그램 배치 시스템이었잖아요. IO와 CPU의 동작을 오버래핑 시켜서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극대화한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그냥 그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에서는 IO가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멀티로 가서 이 IO 동작과 IO가 요청해서 IO가 처리될 때까지 CPU가 놀지 말고 다른 걸 수행하세요 라고 한 거잖아요. 그게 멀티 프로그램의 배치 시스템이었죠. 기억이 다시 나시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딴 걸 해요. 자, 그러면 이 딴 거를 하는 동안에 딴 걸 하고 나서 OS는 계속 체크하죠. 뭘? 야, 키보드에서 스캔F를 했는데 그 결과가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계속 체크해야 되잖아요. 체크해서 오면 다시 얘를 수행해야 되잖아. 그 다음 넥스트를. 그러면 키보드가 입력이 다 끝났어. 그러면 뭘 보내요? 입력이 끝났어 라는 신호를 땅 보내요. 아까 인터럽트 라인이 있었죠. 여기 보면. 이 라인들이 다 연결돼 있죠. 타이머로도 연결돼 있고 IO 디바이스한테 다 연결돼 있죠. 이 라인을 통해서 진짜 정기적 신호를 보냅니다. 끝났어 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왔구나라는 걸 알고 자, 그러면 내가 원했던 헬로 월드라는 스트링이 도착했으니 자, 신호가 왔으니까 자, 얘 왔으니까 아까 수행하던 거 이제 다시 끝나면 멈추고 이제 104를 수행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거. 외부에서 오는 거. 예를 들면 프린트F를 했어요. 프린트F를 했으면 뭐 모니터건 프린터에 결과값을 아웃풋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그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 걸 수행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그럼 끝나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 디바이스가 처리가 끝나면 인터럽트 신호를 주는 거예요. 다 끝났어. 이렇게. 이렇게 외부에서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저 스캔애플을 해서 IO 요청이 왔어요. IO 요청을 해서 자, 얘를 멈추고
내가 이걸 처리 못하니까 OS한테 넘겼어. 넘기고 OS가 이제 처리해 주는 거죠. OS가 처리해 주고, 자, 내가 원했던 데이터가 이제 왔어. 다시 돌아왔어요. 키보드로부터 받았어. 키보드에서 네가 요청했던 데이터 다 입력됐어라고 시그널을 땅 보냈어요. 인터럽트 시그널을. 보내면 내가, 자, 이 데이터를 받았을 때 그 요청을 했던 100번 라인을 재수행해야 돼요. 이제 내가 요청했던 거 왔으니까 다음 104 라인을 수행해야 돼요. 어디 걸 수행해야 돼요? 넥스트를 수행해야 되죠. 그래서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고 그 하드웨어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나면 핸들러 처리를 하고 났을 때 처리가 다 끝나면 이 핸들러는 이건 결국 OS에 있는 거예요. OS가 다시 리턴을 시켜줘요. 수행하라고. 그때는 요청했던 거 다음 next 명령어를 수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interrupt의 속성은 자, external device에서 발생하는 exception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제, 이 이벤트가 해결되고 나면 next instruction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크게 두 가지 속성이고요. 추가적으로 여기 보면 unpredictab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unpredictable이라는 건 뭐냐? 간단하게 얘를 내가 반복을 했을 때 저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그 키보드가 자 이제 끝났어라고 신호를 나한테 주는 요 시간이라든가 이 사건이 매번 동일한 시간대에 우리가 일어난다고 예측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키보드를 치는 속도가 여러분이 로봇가 아닌 이상 매번 똑같습니까? 다르죠.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스캐니프가 왔지만 내가 당장 급해가지고 다른 메신저를 하고 있을 수도 있죠. 사용자는. 사용자가 언제 키보드에 요청한 IO를 처리할지는 몰라요. 내가 그냥 프로그램의 숙제를 받고 짜면서 입력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일반 다른 프로그램도 사용하고 있는 중간이라면 더더욱 예측할 수 없죠. 인터럽트의 또 다른 예가 뭐냐면 통신 모뎀이에요. 모뎀 네트워크 상에서. 내가 예를 들면 데이터를 요청해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서버 가서 데이터 가져와 했어요. 요청을 하고 나면 요청하고 나서 CPU가 놀면 안 되죠. 그럼 다른 짓을 해요. 그러면 네트워크를 딱 통해서 데이터가 왔어. 그 모뎀에서 야, 네가 요청했던 데이터 왔어라고 인터럽트 시그널을 땅 띄우죠. 이걸 내가 매번 반복을 했을 때 네트워크한테 요청을 해서 내가 요청한 데이터가 서버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시 내가 받는 시간이 매번 동일할까요? 동일한다는 걸 보장할 수 없죠. 네트워크 상태가 어떨지 또는 서버에서 내가 요청한 것이 어떤 우선순위로 처리가 될지 난 모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모른다가 아니라 그거를 반복했을 때 동일하게 언제 발생하고 언제 그 처리가 끝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unpredictable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unpredictable한 것들은 대부분 asynchronous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싱크로노스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클락의 모든 것이 동작이 온라인돼 있고 그거에 맞춰서 모든 동작들이 시간적으로 동일한 시간, 그러니까 동일한 그 매번 반복해도 동일한 시간대에 일어나는 것을 보장할 수 있을 때 싱크로너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unpredictable하다는 건 그걸 보장할 수 없는 거니까 당연히 asynchronous한 특성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하면 여러분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익스터널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exception이야. 두 번째, 그 해당 이벤트를 처리하고 났을 때는 next instruction을 수행하는 거야. 세 번째, 얘는 외부 디바이스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발생이 외부 디바이스의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매번 바뀔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unpredictable에 따라서 asynchronous한 속성을 갖고 있어.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개념은 이해되세요?
이게 인터럽트예요. 그래서 asynchronous excep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synchronous exception이에요. 자, synchronous exception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매번 반복을 했을 때 그게 발생하는 거가 언제 발생할지가 정확하게 동일한 시간대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외부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거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단, 내 코드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항상 그 라인에서 발생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예측 가능해요. 언제 발생할지. 왜? 내 코드에서 야 100번째 라인에서 발생했어. 108번째 라인에서 발생했어. 그럼 매번 100번째 또는 108번째에서 익셉션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항상 동일한 거죠. 즉, 내 코드 안에서 발생하는 거는 항상 프레딕터블하기 때문에 싱크로너스해요. 내가 코드를 수행하는데 어떤 예를 들면 뭐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들면 시스템 콜 같은 거 아까 얘기한 스캔F나 프린트F가 다 시스템 콜이거든요. 얘네들도 익셉션을 발생합니다.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코드를 쭉 가다가 코드가 여러분 코드를 수행할 때 처음에는 100번 라인에 스캔F가 있다가 다음 수행할 때는 갑자기 이 100번 라인에 있던 스캔F가 200번 라인으로 옮겨지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100번 라인에 스캔F가 있으면 그 100번째 라인을 수행할 때마다 시스템 콜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1000번, 10,000번 반복해도 그 100번째 라인에서 스캔F로 인해서 익셉션이 발생해. 이거는 보장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싱크로너스라고 하고 이 말은 결국 코드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 코드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다 싱크로너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싱크로너스 익셉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얘는 외부 디바이스가 아니라 CPU가 스스로 발생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부 디바이스가 아니라 CPU가 내가 이 코드를 막 수행하다가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거죠. 인터럽트는 타이머가 그냥 CPU를 야 너 스탑 해버리는 거고 키보드가 야 데이터 왔으니까 너 잠깐 스탑 프린트가 야 너 데이터 프린트 끝났으니까 이제 스탑 또는 네트워크가 자 이제 데이터 아까 전에 요청했던 데이터가 왔으니까 자 스탑하고 OS가 그냥 뭘 할지 결정해줘 이거예요. 근데 싱크로니스 익스펜션은 뭐냐면 CPU가 내 코드를 막 수행하다가 이거 못하겠는데? 손 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유저 코드 안에서 수행 못하겠는데? 손 드는 거예요. 그래서 CPU에 의해서 트리거드 되는 모든 종류의 익셉션을 싱크로너스 익셉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싱크로너스 익셉션의 대표적인 게 트랩이 있고 폴트가 있고 어볼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트랩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냥 우리는 지금 학부 수준에서는 트랩 하면 시스템 콜을 생각하시면 돼요. 맞, 맞죠? 지금 45분, 45분까지죠? 네, 조금 시간 오버됐네요, 제가.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고 챕터 3를 아마 그때 마무리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고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